안녕하십니까. 인성강좌 선비가 되는 공부 학교 모범을 중심으로 네 번째 4강 말을 조심하라 라는 주제로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따라오고 계시나요? 보는 시간들 25분이 길지는 않지만 막상 또 보려고 그러면 그것도 제법 길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면 또 볼 텐데, 또 그렇지 않으면 잘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청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4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 강에서 뜻을 세워라. 3강에서 몸을 단속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하라. 다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몸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말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불교에서 업을 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업이 뭐예요? 신, 구, 의 이렇게 세 개를 꼽지 않습니까? 신이 뭐죠? 몸으로 행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구, 입구자인데 말하는 거죠. 의, 그 생각이라는 거죠. 인연, 의념이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 생각이 바로 말로 나오고 그 말이 바로 뭐죠? 행동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신구, 옛날에 불교 제가 한참 공부 열심히 할 때 애웠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참 그 보편성들이 있어요. 그 보편성들이 있어요. 생각을 올바로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제 제가 나중에 양명학을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보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들 양명학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양명학에서 지행합일 그러는데, 그때 그 알미 행동과 일치된다고 그럴 때 그 암과 관련된 것들을 논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생각이에요. 이미 생각한다 그러면 이미 행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행합의를 그를 일치성들을 논증해 나가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구우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금방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즘 또 요즘 학문으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뭐죠? 욕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욕망, 욕구. 욕망은 또 이제 다른 색깔이 이게 윤색된 건데 어떤 행위의 동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즘에 또 욕구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도 연결 지어서 생각한다면 이제 어떤 생각이 이제 행동과 연결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이 바로 생각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죠? 바로 말이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거죠. 특히나 오늘날은 자기 PR의 시대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말 못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 못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오늘날 추세이고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또한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오늘 배울 4강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말을 삼가는 것이니 배우는 자가 선비의 행실을 닦으려면 반드시 언어를 삼가야 한다. 사람의 과실은 언어로부터 오는 것이 많으니 말을 반드시 정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하고 때 맞추어 말하고 수정이나 승낙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말투를 정숙하게 하고 익살이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다만 문자와 이치에 유익한 말만 하고 허황된 것, 괴이한 것, 귀신의 이야기나 거리의 상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무리들과 잡담으로 나를 보내거나 시대의 정치를 함부로 논란하거나
남의 장단점을 논하는 것은 모두 공부에 방해되는 것이니 일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조심해라 라는 것은 아까 몸을 삼가하라, 삼가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 예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라고 하는 건요, 그 시대의 옷을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옷을 입기 때문에 다른 시대라면 다른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정신은 유지하되 그 예 옷은요, 시대에 따라서 늘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그 예가 바로 사람을 잡아먹는 예가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런 이야기 했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면 아마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말과 관련된 공자와 맹자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요, 논어를 보게 되면 공자의 말을 보면 말을 많이 해야 되느냐 말을 적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확실히 말을 적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를 할 거냐, 아니면 말을 어눌하게 할 거냐. 그럼 역시 말을 어눌하게 하라는 입장으로 이 공자는 확실히 말과 관련해서 기본 논조가 그래요. 그래서 공자는 필요할 때마다 말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는 게 기본 어조예요. 기본 논조예요. 오늘날에는 말을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 역시 시대에 따른 그 들어가는 게 달라요. 그렇지만 정신에 있어서는 무엇인가를 먼저 캐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공자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미며 또 공손함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자구명이 부끄러워했는데 나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공자가 말했다든지, 교묘한 말은 덕을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이제 공자 스스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안에 보면 분명히 말은 좋은데 실상은 아니네 하는 표현처럼 쉽게 이제 말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말을 교묘하게 하는 사람 치고 인한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말을 삼가해라, 말을 교묘하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말의 속성이 어떤 거냐면 말이라고 하는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그 말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도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자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언행일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을 삼가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빨리 뛰어가요. 근데 행동은 천천히 뒤따르기 때문에 말을 하라는 겁니다. 또 공자가 또 말과 관련해서 또 말한 대목들에서 보면 어떤 말들이 있냐면, 예전에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몸이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한 거다. 공자는 말에 어눌하고 행하는 데 민첩하고자 한다. 군자는 말을 조심하고 행실을 말보다 앞서게 한다. 이런 그 말들을 전부 다 뭐와 관련있죠?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뭐 있죠? 말을 삼가는 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결국 말을 삼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틀림없이 불필요한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또 행동보다 말이 앞서기 때문에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또 이제 주의하는 거예요. 늘 어떠한 것들은요, 새롭게 그 문화에 맞게끔 또 본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말을 무조건 참으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 말에 대해서 또 나와요. 뭐냐면 실언과 실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실언은 말을 실수한 거고, 실인은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언했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 않아야 할 말이나 자리와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했을 때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말을 실수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논어에 나와요. 그 앞에 근데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뭐가 나오냐면 실인이라는 말도 나와요. 근데 실언했다는 말은 많이들 알고 있죠. 실인이라는 말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공자가 말은 이런 거예요. 함께 말할 만한데도 더불어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은 것이고,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은데도 더불어 말하면 말을 잃은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잃지 아니하며 또한 말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말을 조심하는 태도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삼가서 실현하지 않고, 또 어떤 거죠? 말해야 할 때는 말을 나누면서 실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측면들, 이러한 측면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어느 날에 맞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편적인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맹자로 넘어가기 전에 맹자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었어요. 맹자는 공자 이 말을 어떻게 풀었냐면, 이것도 옛날에 제가 몰랐던 거죠. 선비가 말하지 않아도 좋은데 굳이 말을 한다면 이는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끌려고 하는 것이고, 말을 해야 하는데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끌려고 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는 모두 도둑질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결국에 맹자가 이야기하는 거 뭐야? 말을 하느냐 말을 안 하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않느냐,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말을 삼간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말을 조심한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야 될 때는 안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옛날의 글들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충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자하고 맹자의 관계를 어떻게 푸냐면, 공자가 씨앗을 뿌렸다면은요, 맹자는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싹을 틔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는요, 대체로 단답형의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하면 맹자는 뭐죠? 긴 문장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맹자의 주장과 설명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맹자를 곰곰이 곱씹어보면은요, 논어의 어느 주절과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맹자는 논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바로 맹자가 논어의 공자의 사상을 확실하게 밝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요건 조금 더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공자 사상에는요, 예와 인이 이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예의 그 사상은 순자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인의 사상은 맹자로 왔다. 이렇게 해서 공맹순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공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이 뭐냐 하면 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의 사상을 아주 깊이 있게, 또 자세하게, 여실하게 그렇게 풀어간 게 바로 맹자이기 때문에 공맹으로 이어가는 것이 또한 맞다라고 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율곡으로 이야기 조금 다시 한번 넘어보죠. 율곡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실을 닦으려면, 행동을 바르려면 반드시 말을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행실을 닦는다. 여기 뭐냐, 여기 있잖아요. 배우는 자가 선비 행실을 닦으려면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언어를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중요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다 갚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뭐야? 말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10년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을 닦는데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과실은 언어로부터 오는 것이 많으니 말을 반드시 정성스럽고 믿음직하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말이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말이 이렇게 중요시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요즘 잘 쓰는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단 말이죠. 격려 한마디, 칭찬 한마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종류는 뭐야?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게 하는 살리는 말이에요. 그럼 죽이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넌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내 탓이야, 맨날 꽝이야, 이런 종류는요, 말들 좌절감, 열등감을 조장하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은 상대방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을 살려요. 하나 죽이는 말은요,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 자신의 삶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말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아까 말했죠, 신구우 그랬잖아요.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의 업을 만드는 게 바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을 조심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도 있죠. 너 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살리는 말은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듬뿍 담긴 말로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성스럽고 믿음이 가는 말이에요. 그 말투가 어떻게 되겠죠? 여기 말투가 나오죠. 그 말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진중하고 깊은 사례의 향기가 묻어나겠죠. 남을 뒤에서 험담하고 쓸데없는 농담으로 채워진 말이 아니겠죠. 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율곡이 공부한 사람의 대화는 어떻게 하죠? 자, 그래 말투와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율곡이. 그래서 불필요한 잡담이라든지 이런 거 시대에 잡담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서 율곡이 이제 이야기한 거, 잡담하지 말아라. 시대의 정치를 함부로 논하지 마라. 요걸 제가 이제 오늘날에 맞게 조금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먼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말투를 정숙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들은 결국 이 말과 관련,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을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 살리는 말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잡담을 하지 말아라. 이것도 너무 이제 고지식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곡이 공부한 사람들의 대화에는 불필요한 잡담으로 나날을 보내거나 또는요, 남의 장단점을 논하는 걸 경계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맞아요. 여기서 물론 잡담이 다 나쁜 거는 근데 이제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머리를 식히거나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할 때에 한담, 잡담에 한담을 표현을 썼는데요. 가벼운 청량제와 같다. 청량제와 같다. 율곡이 한 말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잡담으로 나를 보내지는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잡담을 하더라도 잠시 잠깐으로 하고 종일토록 하지는 말라라는 뜻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이제 풀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곡이 잡담하지 말라는 건 안 했다. 글을 정확하게 읽어야 오해가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잡담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오늘날의 표현에 맞게 한번 풀어봤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좀 문제를 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시대의 정치를 함부로 논란하지 말아라. 이렇게. 과연 이 말이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번 싶은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율곡의 이야기는 공자의 이야기예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논어에서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 이게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 이럭저럭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공자가 왜 이 말을 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죠. 이건 이제 증자가 알려주는데요. 위롱경편을 보면은 방금 위에 나온 요 말을 하고서 공자의 말이 이제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증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군자는 생각이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자는 생각이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뭐냐면 정치를 담당하지 않으면 정치에 대해 뭐라 평하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이 증자가 이제 앞에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공자 이 말과 증자 이 말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거냐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공자가 꿈에도 그리워했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아, 나는 이에서 이분을 꿈에 안 나타나. 그래서 나는 이제 늙었나 봐.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주공이잖아요. 주공이죠. 주공이야말로 이 주나라의 예제의 토대를 닦은 인물 아닙니까? 그 주공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무왕의 아들인 어린 아들 성왕을 도와서 주나라 예치 시스템을 정비한 노나라 제1대 제후예요. 그래서 공자는 인과 예로서 태평성들을 만들고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의 사상은 맹자로 예의 사상 순자로 이어져서 선진유학의 대표자로 공명수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가요, 이 태평성대의 이상사회를 이루려고 했을 때 두 가지 축이란 말입니다. 예와 인을 가지고서 그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갖다가, 그러니까 공자가 예를 갖다 무시하지 않았다는 건 당연하죠. 근데 예의 특성이 어떤 거냐? 주례는요, 철저한 등급제도를 기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제나라 경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 경공이 뭐는 맞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임금이 임금답고 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금답지 못하고 아버지 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 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곡식을 못 먹는다는 이야기는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질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것도 사실 논쟁적으로 한번 잘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공자의 답변과 경공의 맞장구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각자의 자리에 맞는 번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관념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증자가 말한 것처럼 군자는 생각이 그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그 정사를 몰아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때는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서민들이 의논하지 않는다. 논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에 도가 없을 때에 서민들이 정치에 불만을 표한다는 말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 안에서 시대의 정치를 함부로 논란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자가 이야기했고, 아니 율곡이 이야기했고, 그 율곡의 이러한 맥락들을 논어에서 공자가 이야기를 이미 다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죠. 오늘날은 어떠냐 이거예요. 백성들이 과연 정치를 논하지 않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 무관심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요, 계급과 등급의 차이에 기반을 둔 왕정이 아니잖아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공자가 이야기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바로 계급과 등급의 차이에 기반을 둔 왕정의 사회였단 말이죠. 그 사회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저 재경공에게 주고받았던 얘기죠.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등급제잖아요. 아, 등급제니까 그러면 그 마음대로냐? 여기서 그 사회는요, 그 사회를 통치하는 룰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는 겁니다. 아무나 임금이 될 수는 없지만, 임금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임금다워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임금이 임금답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아니다예요. 누가 이야기했죠? 맹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 역성혁명이 되는 겁니다. 임금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임금은 태어날 때부터 임금이에요. 그렇지만 임금 반드시 임금다워야 돼요. 그 임금답지 않은 임금은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왕정시대 이 계급사회가 통치됐던 겁니다. 그 안에서 이런 맥락들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사회냐면 왕정 계급사회가 아니에요. 민주사회죠. 모든 시민사회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안에서의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이게 풀어지겠죠. 자, 어떻게 풀어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정당제를 기반으로 한 대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 조직과 집단이 국가를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지만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국민들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시민의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시민사회를 성립시킨 이념이잖아요. 이 의식은 이제 한 몇 가지로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으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독립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으로 정근대적인 미망이나 굴레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생활 태도를 말하잖아요. 둘째는 뭐냐면 각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입장에서 발언하는 태도를 말한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지하는 의식을 말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시민의식이에요. 결국 이 시민의식이 바로 뭐냐면 율곡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았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시대의 정치를 함부로 논란하지 말라.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따져라.
이게 바로 뭐냐면 말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버전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